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결혼을 하면서 크게 낭패를 당할 뻔했던 40대 남성입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엔 나쁜 사람보단 좋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은 항상 좋은 인연을 가져다 주곤 했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가정을 이룬 아주 바람직한 부부였죠. 엄격했지만 심지가 굳고 올바른 어머니와 가정적이고 다정한 아버지. 제 인생에서 부모님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게 이상적인 가족의 표본은 이미 제 곁에 있었고, 저도 제 반쪽을 빨리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사연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 유복하게 자란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밭일을 하는 주부였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였죠. 지금이야 맞벌이가 많지만 그땐 전업주부나 밭일하는 여자도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절 올바르게 키우려 가장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다른 집 담벼락에 낙설하거나 그 시절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오락실을 가서 돈을 왕창 쓰고 올 땐 어김없이 제게 매를 드셨어요. 종아리 실컷 맞고 눈물에 젖은 베개에서 자고 있었는데 종아리가 간질간질하더군요. 설핏 잠에서 깼는데 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며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얼마나 아플까. 엄마 속도 모르고 왜 그런 짓을 해서.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그때의 기분은 참으로 말하기 곤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운데 고맙고 아픈데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어 눈물이 또 나고 왜 그랬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엄격하고 단단했지만 그 안엔 말랑하고 따뜻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진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셨습니다. 전국의 물건을 떼서 운전을 하며 옮겨주는 단순하지만 무척 고된 일이었죠. 지금도 화물차 운전은 많이 힘든 일이지만 그땐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진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진 당시 아버지 상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이고 다정한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죠. 저희 집은 항상 어머니가 혼내고 아버지가 달래는 구조였어요. 저는 어릴 땐 호기심이 많고 장난을 많이 치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호기심에 사고를 치고는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 시무룩해 있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고 저를 위한 일이었는데도 그 당시엔 뭐가 그렇게 서럽고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어머니에게 혼나고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버진 벌 받고 있는 절 몰래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사주며 달래주셨어요. 동윤아, 엄마가 너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지? 네가 하는 장난들이 너한텐 장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엄마에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그 말이 당시엔 이해가 됐지만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부르퉁한 표정이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제 입에 맛있는 걸 넣어주셨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풀빵, 붕어빵, 튀김이나 꼬치 같은 거 말입니다. 자주 먹지 못하는 맛있는 간식들로 전 언제나 위로받았죠. 그리고 그 뒤엔 항상 듬직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절 배불리 먹이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서 제게 윙크를 하며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곤 하셨습니다. 여보, 동윤이 이놈 내가 많이 혼내줬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혼내지 말고. 알았지? 예? 제가 벌써 많이 혼냈는데 당신까지 애를 혼내면 어떡해요. 세상에 애가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정말 못 살아. 나한테 말이 나고 가서 그러지. 동윤아, 괜찮아? 아빠가 잘 모르고 또 혼내셨나 보네. 엄마 그렇게 많이 화난 거 아니야.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알았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절 토닥이면서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외동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 번갈아 안기는 그때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가족의 추억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보석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짐이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더군요. 아버진 화물차를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아팠던 건 아버진 그날도 절 위해 검정 비닐봉지에 통닭을 시장에서 사와 조수석에 실어 가지고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동윤이 줄 맛있는 통닭 사가지고 갈 테니까 저녁에 보자고요.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진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나 좀 보라고. 제발. 병원에서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를 붙잡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단단하던 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보고 두려웠거든요. 저라도 어머니를 지탱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고 어머니 몰래 제 방에서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어요. 저도요. 왜 저희만 두고 가셨어요? 그렇게 울고 나면 좀 괜찮다가도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또 울적해지고, 그리고 전 그 뒤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박살난 차만 보았음에도 한동안 큰 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길가나 공장 근처의 길은 다니지도 못했어요. 큰 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겨 금세 자리를 피해 골목으로 피하곤 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던 이해자였고 아버지이기 이전에 친구 같은 친밀감이 있던 아버지를 잃고 저는 차를 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다 나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큰 차는 무섭고 고속도로는 더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무서움보다 슬픔이 더 힘든 거 아시나요? 무서운 건 피하면 되는데 슬픈 건 피할 수 없이 불쑥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항상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간식을 먹을 때면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들 바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절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항상 맛있는 걸 먹더라도 저에게 먼저 주시곤 하셔서 할머니께서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 없는 놈 서러워서 살겠나. 아주 좋아 죽네 그려. 아들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식 웃곤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사랑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도 굉장히 금실이 좋으셨어요. 두 분을 보며 저도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죠. 아내를 만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늦은 30대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의 든든한 보호자였던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어요. 담도암이었습니다. 생존율이 낮고 치사율이 높은 그런 악명 높은 암이었죠. 정확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절 위해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밭일을 하다가도 부엌거리가 있으면 새벽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고 절 위해 무척이나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암이라니 전 이 사실을, 현실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 와중에도 항상 제 미래를 걱정하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의례 그렇듯 아들 자식 장가가서 가정 이루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걸 해드리지 못했죠. 그런 죄송함과 책임감으로 전 당시에 만나고 있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머니와 대화도 잘 통하고 기분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해 서둘렀던 결혼이었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렇지만 어머니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를 향해 웃어 보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너 놔두고 갈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는데 네 옆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됐다. 이제 나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세아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잘 살아.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우리 아들은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내 남편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거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렇게 다 내려놓은 듯이 말하지 말라며 치료나 열심히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돌아가실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아들로서 너무나 보기 힘들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쉽게 포기하진 않으셨습니다. 제 결혼 2달 전부터 신혼집 보러 자주 따라와 주시기도 하셨죠. 내가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네가 살 곳 정도는 나도 같이 봐주고 싶구나. 들어가면 오랫동안 살아야 할 텐데 너희끼리 찾아도 잘 찾을 테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가면 도움될 구석도 있을 게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시면 같이 안 오셔도 돼요. 전 그런 것보다 어머니가 힘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라. 몸은 힘들어도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 마음은 즐거워. 병원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더 안 좋아. 집을 함께 보러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전 걱정이 됐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이미 손쓸 수 없다면 그 마지막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집도 보러 다녔습니다. 마땅한 집을 찾을 수 없어 매번 허탕치기 마련이었지만 그래도 맛있는 걸 함께 먹고 어머니와의 시간을 즐긴 것만으로도 충실한 시간들이었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좋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신혼집 찾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답니다. 동윤아, 엄마 힘낼게. 너 결혼하는 건 내 2눈으로 꼭 보고 싶구나.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 아버지도 없는데 이 엄마도 없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좀 더 힘내볼게. 어머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곁에 있기만 한다면 결혼식엔 안 오셔도 돼요. 어머니 힘든 모습 더 이상 못 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매번 제 결혼식 참석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언제나 만류하며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결혼식 1달 전부터 갑자기 나빠지더니 아예 손쓸 수 없을 만큼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리곤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어머님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를 홀로 두고 결혼식에 꼭 참석하신다고 하시곤 결국엔 그 소원도 이루지 못하셨죠.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개로 된 상자를 제게 쥐어주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자개 상자는 반들반들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금붙이 몇 가지가 보였어요. 이거 너희 아버지랑 내가 함께 나눠 낀 결혼 반지다. 순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우리 마음이 담겨있지. 그리고 이 시계도 비싼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시계야.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있으니 너에게 주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 네가 착용하기엔 다 옛날 것들이야. 그러니 이렇게 두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열어봐라. 우리 아들한테 많은 힘이 될 거야. 어머니, 전 어머니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혼자 너 키우면서 벌어놓은 건 많이 없어. 그래도 너 장가가면서 필요할 만큼은 모아뒀지. 그 돈만으론 부족할 테니 내 이름으로 된 농가밭을 처분한 돈으로 신혼집 하나 장만해서 들어가거라. 집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법이다. 다른 거 할 생각 말고 꼭 집부터 살아. 엄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좋으련만 너 결혼하고 집 사서 손주 낳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을 텐데 아마 그건 힘들지 싶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꼭 일어나실 수 있어요. 뭐든 다 할 테니까 아프지만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의 부탁에도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이후로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는 거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없이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납골당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꼭 지켜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어머님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마지막을 배웅해드리고 저는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식 며칠 전 제게 말하더군요. 있잖아, 우리 식구들이 당신이랑 잠깐 나오래. 밥이나 함께 하자고. 괜찮겠어? 저는 아내의 그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처가 식구들이 만나자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주는 가족. 그런데 전 곧 그 자리에 나간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김서방, 자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자네 앞으로 나온 것도 많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인데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렀네. 장인어른, 물론 자네 사정 잘 알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재산 정리도 다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고 소리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사실 예단 예물과 관련된 일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거였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투병 중이기도 하고 처가댁 식구들 사정도 뻔하니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하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단과 예물 이야기를 꺼내는 처가를 보니 순식간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장인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자 장모가 끼어들어 말을 하더군요. 김서방, 우리도 맨입으로 그러자는 건 아닐세. 그렇지만 결혼을 했는데 서로 오고 가는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욕해. 현물 같은 거 말고 현금으로 성의 표시만 해도 되지 않은가? 그러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선 대체 얼마를 받고 싶으신 건가요? 저희 집엔 이제 현물이든 현금이든 받으실 분도 없으신데. 결국 표정으로 저의 짜증나는 기분이 모두 드러나 버렸어요. 제 얼굴을 본 아내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하잖아. 이 사람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돈 이야기야. 나중에 해, 나중에. 미안해. 요즘 우리 부모님이 많이 힘드셔서 그래. 당신 이해 좀 해줘. 아내가 중간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때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눈치 빠른 아내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도 결국엔 서로 주고받는 거 없도록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 묘한 불쾌함에 저는 처가댁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이 먼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준 아내 덕분에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인 장모도 더 이상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사과를 해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지 장인 장모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남겨준 재산으로 전 새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좋아하실 만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처가댁은 당연한 듯 돈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남자가 집을 해오는 추세라고 하니 저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집을 산 당시에만 하더라도 말이죠. 아내는 제게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집 사는데 돈도 못 보태주고 피해만 준 것 같다면서 말이죠. 우리 부모님 엄청 힘들게 일하면서 딸 둘을 키우셨어. 두 분 다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연세가 드셔서 지금은 일을 하고 싶으셔도 잘 못하셔. 그래서 버는 돈보단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내가 벌어서 지원을 해드려도 힘든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도 당연히 갚을 생각이야. 둘이서 같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당신한테만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겠어. 결국 저는 제 돈으로 혼수까지 해야 했습니다.
처가댁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장인어른의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장모님까지 두 분이 어렵게 두 딸 키우느라 고생했을 거라 생각하며 아내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지옥 같은 일들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집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장인, 장모, 처제까지 셋이 단체로 짐을 싸서는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날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3명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집으로 오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사정이 있으셔서 사채를 쓰셨나 봐.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든 돈 마련해드렸을 텐데 나 결혼했다고 말하시길 꺼려하셨대. 결국 못 갚아서 사채꾼들이 쳐들어와서 보증금까지 다 뺏기고 우리 가족 이대로 길거리에서 지내게 생겼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우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갈 곳도 없으시대? 미안해. 그래도 며칠 뒤면 돈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집이 없으니까 보증금 벌 때까진 머물 곳이 필요해. 혹시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 여기서 묵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어? 당분간만이야. 계속 있을 건 아니고 한 3개월만이라도. 당분간이란 단어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서방, 3개월 동안 잘 부탁하네. 우리도 우리 일이 있으니 크게 패기치는 일은 없을 걸세. 자리 잡힐 만큼 돈 모이면 알아서 나갈 테니까 걱정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처가댁과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 이상한 행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일반 쓰레기 안에서 복권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양이 너무 많아 당황해 쓰레기 봉투를 열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놀란 나머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무슨 복권 이렇게 많이 샀어? 그거 엄마 아빠가 사서 긁은 거야. 근데 무슨 문제 있어? 당첨되면 좋잖아. 별거 아닌 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 양반들이 이렇게 수십 개를 산다고? 이게 다 얼마치야? 한눈에 봐도 10만 원 훌쩍 넘겠는데? 뭘 그렇게 놀래? 혹시라도 당첨되면 우리도 좋은 거잖아. 엄마 아빠도 심심하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본 거겠지 뭐.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 어려울수록 이런 운에 맡기는 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가 오늘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다던데. 아빠, 그이 왔어요. 김서방 왔는가? 일 힘들지? 자, 어서 들어오게. 오늘은 내가 자네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제 어깨에 친한 듯 손을 두르며 말하는 장인은 허허 웃으며 말하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도 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집 관리는 딸이 다 할 거 아닌가. 그러니 이 집 명의를 딸이랑 공동명의로 해줄 순 없겠나? 공동명의요? 그래도 부부 두 사람의 집이지 않은가. 뭐 자네가 당황하는 것도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 딸이라고 뭐 놀고만 먹겠어? 일하면서 돈도 벌고 같이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살맛도 나고 그렇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희한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집은 제 어머니 재산 다 털어서 집 샀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 말씀을 들어주기 힘들 것 같네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공동명의라뇨. 저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아버님께 부탁한 거야? 공동명의 좀 말씀해달라고? 아니야. 아버지가 내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난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가 좀 그렇잖아.
요즘 공동명의 많이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해도 우리한텐 우리 사정이 있는 거지. 난 못 해줘. 제가 완강히 거부를 하니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군요. 알고 보니 처가 식구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제게 쫓겨날까봐 공동명의를 요구한 걸로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여보, 혹시 2천만 원만 아버지 빌려주면 안 돼? 아버지가 급히 막을 게 있는데 못 구하셨다나 봐. 날 봐서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갑자기 무슨 돈? 우리 아버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잖아. 도저히 그 모습 보기 힘들어서 그래. 여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당신 가족 같이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최대한 당신 돕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장모님이 설거지를 한 번을 해. 장인이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해. 허구한 날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질 않나. 얼마나 날 괴롭히는지 몰라서 그래. 그런데도 그 빚을 나한테 갚아달라는 거야 지금? 장인 장모도 가족이잖아. 지금 당신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처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식구들이 날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니고 무슨 말만 꺼내면 다 돈이야. 지금 돈 없어서 여기 와 있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갚을 걸 생각해야지. 내가 갚아준다고 뭐가 해결되는데? 애초에 나한테 지금 모든 걸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꼴이잖아. 당신은 날 남편으로 생각하는 게 맞긴 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부탁 좀 해본 거 가지고 당신도 참 너무하다.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우리 노숙자 취급하는 것 같아. 결국 아내와 싸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신경을 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사소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하루는 집안에 가득한 담배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도대체 담배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담배 냄새? 뭐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피는 거겠지. 근데 냄새가 완전 집에 스며든 것 같은데? 소파에서도 냄새가 나잖아. 온 집안에 가득한 담배 냄새 때문에 결국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아랫집도 윗집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어디서 담배 연기가 들어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저와는 달리 아내는 오히려 태어나더군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섬유 탈취제 사서 뿌리면 되겠지. 내가 냄새 싹 없애놓을게.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항상 안방에 현금 50만 원을 비상금으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은 동료의 결혼식에 갈 예정이어서 축의금을 미리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더군요. 집안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며 사라진 돈이며 너무 설명 안 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고 장인 장모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면 의심한다고 기분 나빠하실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하나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집안에 소형 카메라를 달았어요. 분명 범인은 집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안방과 거실 영상에 찍힌 영상들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저희 안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온 방안을 뒤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부터 웬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출근을 하고 난 뒤 저희 집은 한바탕 난장판이 되었더군요. 게다가 장인, 장모, 처제 누구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두꺼운 천을 깔아두고 사람들을 제 집으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현금 좀 많이 가져왔죠? 그럼 오늘은 내가 돈 다 긁어갈 테니까 각오들 하라고. 근데 사윈 출근했나 봐. 네, 1시간 전에 출근했수. 도박판 버리는데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고 좋은 데는 없수. 그러니 마음 편히들 화투들 치세요. 그리고 하루 임대료 20만 원인가 알죠? 아저씨 아주머니들 언제든지 담배나 커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커피는 5천 원이고 담배는 10,000원이에요.
전 이 모습들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아내와 제가 출근을 하면 저희 집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봤던 전문 도박꾼들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고 장모와 장인은 고스톱을 외치며 열심히 도박을 하고 있더군요. 처제는 커피를 타주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꽁지도 받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육체 노동이나 한다며 불쌍하다던 장인과 장모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주부 도박단이었어요. 전 언제까지 저러나 싶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집안에서 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근한 시간 동안 말입니다. 이것들을 쫓아낼 명분은 충분했지만 증거를 더 모을 생각이었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작정이었죠. 그리고 결국 제 인내심이 터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나, 어머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주신 자개 상자를 그것들이 훔쳐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장모와 장인은 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었는지 제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개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는 어디론가 향하더니 다시 집으로 오더라고요. 딱 봐도 그 자개함 속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하려고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박에 미친 종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길로 회사에 연차를 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부셔버릴 각오로 말이죠. 그리고 현관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제가 집으로 들어오니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더군요.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미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거실엔 여기저기 화투패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놀란 내빼기 바빴죠. 그 와중에 장인과 장모는 경찰이 아닌 제가 왔다는 사실에 눈에 띄게 안도하며 제게 도리어 소리를 지르더군요. 김서방, 아유 놀랬잖아. 신고받고 경찰이 급습한 줄 알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글쎄. 지금 근무 시간에 왜 여기에 왔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남의 집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뇨. 분통을 터뜨리며 말하자 장인이 그러더군요. 이복의 사위, 진정해. 이건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한 번뿐이었어.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심심해서 화투 좀 친 걸세. 오해하지 말게. 오늘이 처음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돈다발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게 취미라고요? 다들 미치신 거 아니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불쌍해서 집에 모시고 있었더니 지금까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고요? 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말로 해서 들어먹는 종자들이 아니라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종자? 말이 좀 심하지 않은가? 장인 장모한테 종자라니? 아무튼 우리가 오늘은 미안하게 됐네. 오늘 한 번만 눈 감아주게. 자기암 어딨어요? 저희 어머님이 주신 자기암 어딨냐고요? 그거 전당포에 맡겼어. 얼마 되지도 않던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가? 돌려주면 될 거 아닌가 돌려주면. 나도 양심이 있어서 팔까 하다가 미안해서 전당포에 맡겼네. 내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겠네. 돈이 필요해서 내가 잠깐 썼어.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사위를 등쳐먹어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이야? 바퀴벌레처럼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놀고 먹으며 돈이나 뜯어먹을 생각이 나고 쥐새끼처럼 남의 집이나 뒤진 인간들이 뭐? 바퀴벌레? 쥐새끼? 자네가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사람 흉내내는 거 두고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당장!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갑자기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내한테 전화한 걸로 보였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처가 식구들의 짐을 모두 현관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 아내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쳐오더군요. 여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말로 해, 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일단 진정 좀 하고. 당신도 한패지?
당신 부모님 도박 다닌 거 왜 이야기 안 했어? 하긴 말했으면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리가 없지. 일용직에 식당 허드렛 일이나 하고 산다며? 당신을 힘들게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이라며? 너무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 여보,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나도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듣질 않으셔서. 너네 부모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닌 것도 도박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나보고 공동명의 해달라고 했던 거였냐?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됐고, 난 더 이상 당신 가족들이랑 못 살아. 이 모든 걸 방관한 당신도 마찬가지고. 여보, 난 잘못 없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잘못이 없다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이 집 화투판 대여해준 값으로 20만 원씩 당신이 받았잖아. 이미 카메라에 다 찍혀있고 내 집에서 이런 짓을 벌인 당신도 용서 못해.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제 말에 처가 사람들이 놀라 입을 틀어막더군요. 아무도 카메라가 설치된지는 몰랐던 것 같았어요. 카메라까지? 여보, 진짜로 우리 길바닥으로 다 내쫓는 거야? 난 못 헤어져. 당신이랑 어떻게 결혼했는데 내가 왜 헤어져? 못 나가.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한 번만 봐주게. 우리 앞으로는 조용히 살겠네. 아이고, 사이가 장인장물 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쫓는다니. 어떻게 이런 천인공날 짓을 할 수 있나? 아주 이 사람들은 저를 회유했다, 겁박을 했다, 생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처가 식구들 짐들을 모조리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아내 짐도 함께요. 제 행동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막더군요. 여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말 나랑 갈라서겠다는 거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야박해? 야박 좋아하시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당장 나가. 두 번 다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난 여기서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당신이 처음에 우리가 여기 살도록 허락해줬으니까 우리한테 마음대로 나가라고 못해. 법적으로 그래. 난 안 나갈 거야. 마치 집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아내가 말하더군요. 장인 장모 처제는 슬그머니 방으로 가더니 문을 확 잠궈버리더라고요. 아예 여기서 떠날 의지가 없다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물었습니다. 진짜로 나갈 생각 없다 이거지? 나 못 나가. 나 죽어도 당신 옆에 있을 거야. 내가 왜 나가?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아직까지 그런 팔자 좋은 말을 하신다? 좋아. 여기서 지옥문 열리는 거 보고 싶으면 내가 직접 그렇게 해줘야지. 저는 말이 안 통하는 그것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도박단 신고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부 잡아놨거든요. 증거 영상들도 있으니 빨리들 와서 잡아가 주세요. 제 신고에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길래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문은 부서져도 상관없으니까 때려 부숴서라도 열어주세요. 결국 문이 열리고 집안에 있던 인간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봤나 봐요. 결론은 모두 잡히고 말았죠. 그때 경찰이 제 앞으로 와서 묻더군요. 혹시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불쌍해서 데리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얼마 전 집안에 돈이 없어져서 집에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세상에 제 집에서 도박장을 열고 있었더라고요. 제발 잡아가세요.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이 여자들도 저희 집에서 내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는 겁니다. 제 집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거든요. 제발 잡아가 주세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부부 사이잖아. 불법으로 점거라니. 경찰 아저씨 아니에요. 우린 부부 사이고 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남편이 걱정돼서. 아내의 말에 경찰관이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이 여자랑 혼인신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여보, 진짜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부탁해.
나 나가면 갈 곳도 없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난 이제 당신하고 같이 있기 싫다니까. 그리고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한테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 같이 살 생각 추워도 없다고. 결혼한 부부가 음식 자르듯이 뚝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헤어지고 싶으면 재산 분할해줘. 그럼 난 나갈게. 그제서야 슬슬 본성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아내를 보며 정말 정머리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재산 분할 좋아하시네. 머리가 나쁘면 나가서 공부라도 해라. 난 당신 식구들을 정신적인 피해 보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신 부모들이 내 돈이랑 자기함 훔쳐간 거 알지? 그거 절도죄인 거 알아?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오니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다들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결국 그 사람들은 전부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집안을 보니 참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화투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커피에 담배에 음료수에 정말 열이 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을 치우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만나면서 바라는 게 없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게 가족이 없으니 최대한 공경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후 장인이 전당포에 맡겨놨다던 자개 보석함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명수 씨가 맡긴 자개함 찾으러 왔습니다. 안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신분증 들고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그 사람 제 장인입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잡혀갔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개함 맡긴 거 맞죠? 못 믿겠으면 경찰에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전당포 주인은 이것저것 확인 절차를 거치더니 자개함을 돌려주셨어요. 다행히 함과 기금속 모두 그 안에 있더군요. 그 사람 기억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돈 좀 빨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값어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못 준다고 하니 그거라도 달라고 아주 어린애처럼 생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장인이었나 보네요. 전당포에서도 얼마나 쇼를 했는지 전당포 주인이 다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자개함을 돌려받고 어머니한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간직하고 아들인 제게 주셨는데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장인 장모 아내를 상대로 사기 절도 도박죄로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장인은 도박장을 운영하고 설치한 죄로 벌금뿐만이 아닌 징역까지 받아서 현재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도박 전과만 10범이 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박 사기로 인해 교도소에서 나온 지 2년도 안 됐더라고요. 2년도 안 돼서 또 도박장을 개설하고 상습 도박을 했으니 결국 그 사람은 제 집처럼 다녔던 자신이 있어야 할 감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장모와 처제는 구속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려 맞았습니다. 아내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올해 아버지라고 아내 대신 전 장인이라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쓴 걸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렇겠죠. 이제 혼자 장모랑 처제 뒤치다거리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게 문자를 보내며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여보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등등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하더군요. 문자까지 제가 쌩까자 결국은 아내가 낯짝도 두껍게 절 찾아왔어요. 여보, 나 우리 가족하고 인연 끊었어. 난 도박을 한 적도 없고 잘못한 거 많이 없잖아. 나 지금 대출받아서 원룸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어. 너무 쪼들리고 힘들어. 우리 같이 함께한 시간도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여보,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나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응원해 주셨잖아. 참나, 어디서 우리 어머니 입에 올려?
너같이 여우 같고 간사한 여잔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못 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왔다간 무슨 짓을 벌여서라도 끝장내버릴 테니까. 결국 어머니 이름까지 운운하는 여자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가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그 여자가 본전도 못 찾고 도망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얼굴 쳐들고 와서 정신 나간 소리하는 거 보고 화가 날 수밖에요. 저는 이 일들을 겪고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신혼과 가정에 대한 환상을 품으며 구매한 그 집도 그 빛이 바래버렸더군요. 그래서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당부한 집이었는데 판다는 결정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내와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올까봐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을 팔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1년도 안 돼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양심을 모르는 사람들, 염치가 없는 사람들,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상대방이 가엾고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나눔과 베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거겠죠. 안 그래도 요즘 살기 힘든데 제발 양심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우려고 해요.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이 배우고 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면 언젠간 실현할 때가 온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처럼 저도 제 바람과 소망을 간직하며 열심히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소망 또는 그 소망에 버금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